참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지, 당장 홍대 앞이나 강남이나 가보면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가 나옵니다. 지금 가게마다 공실이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기업이 해외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만 오늘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고 참 공허하게 들렸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게 공정한 사회였나? 조국 사태에서 그게 명확히 드러났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면서 참 공허에 들렸다. 칭찬하시죠. 네. 네. 유시민 장관님. 뭐 칭찬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것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견지해온 정책 노선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이제 내년도 예산안의 취지를 설명하신 이제 시간이었고요. 되게 이제 500조 원 넘는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의 목표와 원칙 이런 것들을 밝혀주신 거고요. 이제 표현이 약간 이제 포용, 키워드가 포용, 혁신, 공정, 그래서 그 세 가지 키워드였고, 되게 그 전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으로 썼던 경제정책의 기조를 포용으로 표현하신 것 말고는 되게 지금 지난 한 2년 반 정도의 정책 기조를 이제 그대로 유지하고, 그 바탕 위에서 지금 한일 간의 이제 무역 규제나 이런 거 관련해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독립을 하기 위한 이제 추가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셨고요. 나머지 뭐 공수처법이라든가 검찰 개혁 등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이제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안 시정연설답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총평을 하죠. 네. 예산에 맞춘 시정연설다운 시정연설이었다라는 유시민 장관님 말씀이셨고요. 또 홍준표 대표님께서는 좀 공허했다, 경제 문제 등 현실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각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방금 전에 홍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공정에 대한 토론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에서도 보셨다시피 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연설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정에 대한 언급. 분명 국민들의 공정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일은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또 떼어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조국 전 장관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한국 사회 공정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이번에는 유시민 장관님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그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에서 특히 그 자녀들의 이제 스펙을 만드는 과정, 또는 대학 입시, 대학원 입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좀 보통의 청년들이 누릴 수 없었던 기회를 누린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죠. 그러면서 그것이 단지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는 제도 안에 이미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돼서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 문제 하나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딪히고 있는, 또는 과거에 부딪혔던 많은 경험들 속에서 고르지 않다는 이제 인식을 더 확실하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보통 공정하다라고 말할 때는 세 가지 기준이 있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첫 번째는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이제 출발선이 동등해야 된다,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경쟁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없어야 된다. 반칙하는 사람은 응징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 그렇게 모두가 기회를 부여받고 출발선이 같고, 또 경쟁이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경쟁의 승패에 따라서 나는 받게 되는 보상의 차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도덕관념에서 벗어날 정도로 커서는 안 된다. 되게 이제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공정의 관념을 이루는 요소들인데요. 우리 사회가
이제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또는 사회적인 권력 관계에서 되게 그 세 가지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예, 널리 퍼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현 단계에서 그런 공정함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게 지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이런 말을 했어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취임사에서 그러죠.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이번 조국 사태에는 기회가 평등했습니까? 과정이 공정했습니까? 결과가 정의로웠습니까? 다 아니거든요. 그러면 조국 씨가 입시비리, 사학비리, 직무비리 이걸 두고 보면요. 이거 가족 범죄다입니다. 내가 참 유 장관 요즘 내가 보면서 참 바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조국 실드 치기 위해서 법원도 야단치고 검찰도 야단치고 KBS도 야단치고 어? 야당도 야단치고 이건 앉아서 그러니까 너무 나대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이거 조국 씨한테 처음에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사표 내기 직전에 법무부 장관 간다고 떠들 때 내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대지 마라. 나대면 칼 맞는다고 했어요. 그거는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그걸 갖다가 JTBC에서 홍준표 또 막말했다고 막 했는데 나대다가 칼 맞았잖아요. 지금 칼 맞아도 그냥 맞은 게 아니고 이거는 가족 범죄다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홍 대표님 왜 이게 나는 이 기회가 좋다고 봤나? 소위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좌파들의 민낯을 조국을 통해서 국민들이 여실히 보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조국을 위해서는 좀 불행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참 다행스러웠다. 문 정권의 민낯을 봤다. 난 그렇게 봤습니다. 네. 이제 홍 대표님. 그런데 또 하나 요것만 더 하고. 예, 하시죠. 그 조국을 실드 치려고 요즘 여러 군데 지금 유 장관이 지금 안 끼는 데가 없거든. KBS도 잡돌이하고 법원도 미리 대부분에 또 갑자기 또 이재명이 또 그 봐주려고 대법원 판사들한테도 뭔 소리 했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저 양반 저러다가 저래 나대면 칼 맞지. 또 칼 맞는다. 난 그런 생각을 네, 네, 바쁘신 유 장관님. 네. 예. 근데 이제 홍 대표님 법률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판하시는 건 좋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가끔 홈카레오를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 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표현은 약간 좀 제가 건의드려요. 그러니까 네. 뭐 무슨 가족 범죄단이다 그렇게 막 이렇게 공공 장소에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렇게 단정하시는 거는 아직은 좀 이러지 않을까 그런 이제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뭐.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예, 있으니까. 맞죠. 예.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 무죄 추정이라는 거는 여태 관행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야권의 지도자신데 그런 건 또 규범에 따라서 아니, 난 해주셔야. 법률가이기 이전에 정치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 가족 범죄다이죠. 근데 가족 이제, 범죄다. 네. 한번 생각을 네, 해보세요. 유 장관님 아니, 말씀 가만히 좀 있어봐요. 듣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하세요. 네. 예. 내가 오늘 작심하고 나온 거는 할 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 말씀을 듣고 또 야, 하셔도 이건 이제 될것 내부터 같은데. 우선 가족 범죄단에 대해서. 자, 부인이 그런 일이 있었지. 딸이 있었지. 오촌 조카가 있었지. 동생이 있었지. 예? 거기에 연루되는 가족 관리, 그 재산 관리인이 있었지. 거기다가 조국 씨가 거기에 이제 총대장이거든. 근데 이 5사람이 다 연루가 되는데 조국 씨만 몰랐다? 그러면 그 집의 가장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쯤 되면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밖에 못 나옵니다. 예. 소위 맹자말에 수호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치심을 알아야지. 수치심도 모르고 장관 억지로 취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30며칠 동안 또 하고 장관 그만두자마자 그날 그만두는 날 바로 또 서울대 복직 신청 백수로 하고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저분은 참 수호지심이라는 그것도 없다. 네. 수치심도 모른다. 네, 그런 네. 생각까지 네, 홍 했어요. 대표님, 유 장관님께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조국 씨가 네. 조국 교수가 이제 교수니까 조국 교수가 홍 대표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예,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되게 지금 특수부 검사들이 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되게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봐요. 저는 조국 교수도 그렇고 정경심 씨도 그렇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근거들이 저 나름으로 있죠. 근데 이건 제 판단이고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건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조국 교수 가족을 무슨 가족 사기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충분한 근거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소위 조국 사태를 공정성이라는 이 키워드하고 연관지으면 두 차원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 조국 씨의 가족 전체를 사사치 뒤져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부 드러났던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스펙, 자녀들이 스펙과 관련되어 있는 논문, 뭐 표창장, 인턴 증명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볼 때 출발선이 같고 그 경쟁의 과정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중대한 문제고 그 차원에서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돼요. 제도적인 해결책을 포함해가지고. 또 한 측면은 이제 그러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수사관까지 100여 명이 넘는 특수부 인력이 동원이 되어서 수십 년간에 걸친 그 가족의 모든 삶을 다 뒤져서 그냥 무슨 160만 원짜리 뭐 국가보조금 지출에 관한 그런 사항, 그럼 인턴 증명서에 관한 것까지도 다 영장 청구 사유로 넣는 이런 식의 수사가 과연 공정한 거냐라는 그 차원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소위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첫 번째 디멘전, 첫 번째 측면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거는 뭐 이제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타당한 지적이라고 봐요. 그거 이제 논의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홍 대표님은 그 디멘전, 그 차원에서 지금 맹활약을 하시는 거고요. 홍칼레오도 하시고. 저는 그 두 번째 측면이요. 두 번째 차원. 그래. 조국 가족이 도덕적으로 좀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일을 했다 치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잡듯이 다 뒤져서 한 가족의 삶을 완전히 파탄내는 식의 검찰권 행사는 공정한 것인가? 저는 이제 이 차원에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차원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홍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부정하거나 또는 그건 나는 관심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분리해서 사법적 정의 또는 법 집행의 공정성 문제하고 우리 사회의 이 그런 계층적, 계급적 또는 이 사회적 차별, 불공정 이 문제하고를 좀 분리해서 이렇게 보면 저는 저대로 또 홍 대표님은 홍 대표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다 일리가 있지 않을까? 좀 약간 황희정성 같은 느낌도 듭니다만 여하튼 유 장관 말씀이 틀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 방금 그 정경심 교수나 조국 가족 수사를 너무 불공정하게 한다. 그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제가 지금 공적 활동을 한 게 38년입니다. 82년도 사법시험 합격을 해서 38년 동안 또 검사도 12년 했어요. 난 정경심 교수처럼 이래 조사받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조사받다가 마음 안 내키면 집에 가버리고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그리고 조사 보는데 받은 시간보다 더 많이 시간을 소요하고 말하자면 수사방해죠. 옛날에는 불려가면요
밤새도록 꼬박이 이틀 밤샐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인권유린을 밥 먹던 검사들이 저지르던 시절이죠. 인권유린이 동의하에 수사를 합니다. 두 번 오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한 번에 끝내자. 그래서 동의하에 밤샘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거 동의 안 하겠습니까? 검사가 쪼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거 저 밤샘 수사 받은 이번에 사람들이 정경심 누가 원해서 교수가 받습니까? 수사받는 거 그거를. 보니까 예. 이거는 검사가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검사를 조사하는 것인지 내 이해가 안 되더라. 두 번째, 조사의 불공정성 이야기하는데 동생 같은 경우에 내 한번 봅시다. 그게 아프다는 사람이 병원에서 담배 피고 있는데 아니, 가만히 있어. 가짜 뉴스예요. 네, 가짜 뉴스하고 그거는 명예훼손에 지금 걸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거 조심하세요. 아니 진짜예요. 제가 홍 대표님 위해서 꼭 하는 짓이 그거 어느 신문에 옛날에 난 그 거 대선 무조건 믿지 토론 때, 마시고요. 아니, 대선 토론 예. 때 문재인 후보 그때. 아니 제가 아니, 대선 토론 때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하면 고소한다, 니 조심해라, 책임져라. 아니 제가 고소한다는 게 아니고 아니, 홍 그러니까 그런 거 대표님-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아니, 걱정하셔야 돼요. 아니, 큰일 내가 하실 알아서 분이 할게. 그런 거 내가 알아서 할게. 시비 걸리면 안 돼요. 동생 같은 경우에 예. 돈을 전달해 준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돈을 먹은 사람은 불구속하는 전례를 내제 대한민국 사법사에도 그런 전례가 없어요. 어? 그리고 본인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 그걸 영장 발부 안 한 사례도 이게 처음이야, 처음이야. 그런데 그걸 보면서 돈을 갖다가 심부름하고 전달해 준 사람은 이미 구속이 됐는데, 응? 그 돈을 먹은 사람은 불구속을 해줬다. 나는 그걸 쳐다보면서, 야, 이게 대한민국 법원인가? 응? 그러면 처음에 전달해 준 사람 구속하지 말았어야지. 네, 지금 그래서 네. 방금 대표님 좀 이야기를 줄여주시고요. 네. 예. 수사의 불공정성을 이야기해. 지금 앉아서 사사지 뒤진다고 하는데 왜 사사지 뒤지고 있느냐. 인사청문회하고 언론 검증 과정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나왔던 이야기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홍 대표님 확인하는 과정이지 네. 검사들이 의도적으로 그걸 조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홍 네. 대표님 우리 여기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알고 있는데 확정된 사실이 아직 없어요. 이제 그건데 그걸 가지고 어느 쪽이 사실이라고 간주하고 이렇게 논쟁하면 사실 이 토론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네. 지금 사실은 저희가 그거는 좀- 이미 익히 네. 정치권에서 해온 논쟁이고요. 답이 없거든요. 어차피 토론해봐야 서로 감정 싸움만 되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 차원을 아니 나는 분리해서 유 장관한테는 하자는 감정 거죠. 없어요. 전혀 없어. 전 저 감정이 좀 생기려고 그럽니다. 네, 지금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유 장관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홍 대표님께서는 다른 시각으로 검찰의 불공정성이 아니라 지금 정경심 교수가 검찰의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또 법원에서 영장을 저기 동생이었죠. 네, 조국 장관 동생에게 영장을 기각한 부분, 이 부분은 오히려 그 부분이 불공정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검찰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다음 주제가 검찰 개혁입니다. 아니 검찰 얘기하기 전에 좀 해야 되는데요. 아니 대표님. 검찰 얘기하기 전에 지금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돼. 하나만 하고 짧게, 넘어가죠. 짧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대표님 이게 이따 유튜브에서 하면 안 입시 될까요? 비리가 예. 이제 또 이번에 국민들을 격분하게 했어요. 소위 입시 비리라는 게 옛날에는 우파 진영에서 가진 자들이 스펙을 갖다가 자기 아들, 딸들을 장관상 받게 하고 뭐 총리상 받게 하고 엉터리 해가지고 이게 다, 수시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다 갔잖아요. 지금 입시가 정시는 25%배 안 돼요. 20%밖에 안 돼요. 예. 예. 그 전부 수시 아니면 입학 사정관제로 들어가거든. 이것은 가진 자나, 그리고 기득권층 아니면 그 자자 아니면 대학 제대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자. 네. 예? 지난 대선 이거는 때부터 제가 토론 안 할게요. 네네. 아니, 대학 홍 입시 대표님 의견을 아니,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예.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자. 정시로 하자. 예, 100% 모든 정시로. 정시로 하고 예. 그리고 1년에 2번 시험 봐가지고 2번
중에 좋은 중에서 걸로. 좋은 걸로 예, 예. 대학 들어가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여야를 떠나서 여당 정치인, 야당 정치인 자기 자식을 갖다가 턱 먹고 보내고 외고 보내고 다 자사고 보내고 하면서 또 요즘 교육감들 한번 보세요. 자사고 없애자, 턱 먹고 없애자고 설치잖아요. 지 자식들은 다 그거 갔어. 다 졸업했어. 응? 그런데 그거 왜 없애려고? 자기 자식들은 일반고 보내고 정상적으로 키웠으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좌파 진영의 사람들, 이 정권에 아마 장관이 12명인가 자제들이 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도 이게 국민들한테는 너희들은 평등하게, 너희들은 무지렁이니까 아무 고등학교나 다니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요구할 그런 자격이 있느냐, 이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나중에 네. 기회가 되면 나중에 저희가 유튜브 대입 라이브 제도는, 방송에서도 같이 제가 하실 좀 수 있습니다. 강력한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검찰개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하는 게 좋을 건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대표님. 네. 그래도 검찰개혁 진행자한테 이야기를 협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진행을 좀 아. 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제가 꼭 다루고 싶었던 이유가 16년 전에 두 분께서 함께 백분 토론에 출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네, 그 당시의 주제가 공교롭게도 검찰개혁이었습니다. 2003년도구나. 네, 당시에 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검찰개혁 화두를 던지셨고 또 이번에는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이 검찰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두 달 넘게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검찰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도 한번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번 추적을 해봤는데요. 검찰에 대한 관심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가 한 10년 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이 관심 또 언급량이 확 올라가는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사실은 검찰의 수사라든지 사건 그리고 기자 뭐 이런 개별적인 사건에 연관이 되어서 움직였다면 이번 조국 전 장관 논란 당시에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검찰 개혁에 좀 방침이 찍혀서 조금 폭넓게 이 검찰 개혁이란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무엇일까? 과연 이 검찰 개혁이라는 마차가 달려간다면 도착하는 종착지는 어디겠느냐라는 것부터 먼저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 대표님께서 마지막 발언을 하셨으니까 제가 아니, 해보신 분이 먼저 하셔야죠. 아 그럴까요? 예. 그러면 검찰에 계셨으니까 해보신 네, 분이. 홍 대표님 먼저 검찰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의 독립, 예산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입니다. 검찰이라는 것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를 해서 정권의 수호자가 아닌 정의의 수호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을 이용해서 통치를 했어요. 말하자면 검찰의 역할은 정권의 수호자였지 정의의 수호자는 아니었다. 그러면 검찰이 다루는 사건의 99%가 일반 사건이에요. 1%도 안 되는 정치 사건 가지고 검찰이 99% 사건을 다 욕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입니다. 네. 그 중립성을 확보해주면 그게 검찰개혁이 되는 것이지. 지금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수처 그런 거는 개혁이 네. 아닙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이고 그것을 위해서 인사의 독립 그리고 예산의 독립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경험적인 근거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경험하고 어긋나요. 지금 홍 대표님 말씀도 이제 원론적으로는 저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참여정부 때 검찰 중립성을 완전 보장을 했죠. 그랬더니 MB 정부 들어갈 때 스스로 정치 권력하고 손잡아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치 중립성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이제 간섭을 안 하고 보장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 스스로 이렇게 정치 중립을 아예 버리고 이익을 위해서 정치 권력과 영합하는 이거는 독립시킨다고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두 번째는요.
1%의 정치 사건을 잘못 처리해서 99% 욕먹는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다르게 봐요. 99%도 아주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행정부의 외청, 그러니까 법무부의 외청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에요. 행정부예요. 행정부의 법무부 산하의 외청으로 존재하는 이 검찰 조직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검찰개혁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라든가 아니면 검찰 차원에서 또는 법무부 차원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예규, 시행령 이런 것의 개정을 통해서 이제 심야 수사를 제한한다든가 이제 연속 수사를 제한한다든가 이제 공개적으로 조리돌림하는 그 공개 소환을 없앤다든가 이런 조처들이 쭉 가는 거는 99%의 사건에도 다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의 정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특히 문제가 있긴 했으나 나머지 99%도 지금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 기본적인 인권 이런 것들을 잘 보호하면서 수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의 검찰은 진짜 무소불위입니다. 검찰총장이 마음먹고 달리면요. 광화문 내거리에서 아무나 데려다가 다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특수부에 보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 차에 블랙박스를 떼다가 다 뒤지면요. 제가 낚시 가서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불법 유턴하는 거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수사하면 누구든지 다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검찰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첫 번째는 권력의 분산,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고요. 권력의 제한, 권력 행사의 제한, 이것이 심야수사 금지라든가 기타 인신구속을 할 때 요건을 강화하는 거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제대로 지키면서 검사들이 일하도록 하는 거. 지금 검사들은 검사범죄 수사 안 합니다. 이 대학교 총장, 사립대학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는 것보다 그것이 검사가 그 수사 서류를 위조한 것보다 훨씬 중한 범죄로 취급받고 있어. 왜? 검사가 저지른 범죄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무리 제도를 만들더라도 검사들이 안 지키면 소용이 없으니까 검사도 법을 위반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공수처, 한편으로는 대검의 감찰 기능을 법무부의 감찰 기능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약하면 검찰로 하여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고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자신의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맞게 행사하도록 개조하는 것.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이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님. 대통령도 범죄 저지르면 구속되는 세상. 그래서 검사는 안 됩니다. 어? 검사도 내가 수사할 때는 구속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다 봐줬죠. 무슨 대표님이 검사하실 때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데 그때 인권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때 그럼 내가 검찰 내부 수사한 걸 반인권으로 수사했다고 봅니까? 통 대표님 검사하시던 시절에요. 저는 영장도 없이 체포돼가지고, 예? 영장도 없이 체포돼서. 긴급 체포됐겠지. 긴급 체포가 그때는 있습니까? 검사가 사인하면 48시간 동안 긴급 체포장을 그러니까 이제 할 그런 수 것도 있어요. 없었고요. 그냥 형사들이 잡아다가 그냥 조사실에 처박아놓고 아니지. 검사 지휘받아서 다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지휘하는 거는 긴급 체포장을 발급합니다. 문제는 그때는. 대한민국 검사들이 지금까지 법 지키면서 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 동료 여검사 성추행해도요. 뭐 그냥 사표 내면 끝이고요. 뭐 수사 서류 소송 서류 위조해서 갖다 붙여도요. 그냥 옷 벗으면 끝이에요. 검사가 그렇지 만들면. 않아요. 왜 지금 임원정 검사가 고발해 놓은 건이 뭡니까? 부산지검에서 어떤 검사가 자기 소송 서류 잃어버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붙였다가 그 패소해 가지고 피해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급자들을 전부 직무유기로 고소했는데 그거 수사하는 거를 영장 청구하면 다 기각이에요, 검찰에서. 지금 문제는 검사들은요. 법을 위반해도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너무 강해요. 어떻게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겠어요? 아니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토론하면 국가기관 믿을 때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늘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통령을 근원적으로 이 대통령을 믿기가 어려운데. 저도 검찰을 믿기 어려워서 그래요. 아니 검찰을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네. 나는 검찰 위에 있는 대통령이 지금 이상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홍 대표님 논법으로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네. 홍 대표님이 아까 뭐 조국 씨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판하던 그 논법으로 그대로 제가 검사를 비판해 본 거거든요. 근데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본 말이다. 기분 좀 안 좋으시죠? 아니, 예. 나는 검사도 아닌데 뭐 지금. 네, 홍준표 그래도 한때 대표님. 검사하셨잖아요. 아니. 네, 홍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사법개혁안이 국회에 또 올라가 있고, 뭐 검찰 내에서도 자체개혁안이 나왔고, 또 법무부 개혁안도 나왔고, 지금 유시민 장관님 말씀을 들으면 그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다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홍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검찰개혁안, 법무부 개혁안, 뭐 그리고 사법개혁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특히 자, 공수처 법안 예. 같은 부분 예, 공수처 말씀해 우선 주십니다. 공수처는 지금 그 민주당에서 낸 공수처안은 특별검찰청 안입니다. 말하자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지금 검찰청 있는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그 위에 검찰청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특정한 대상의 사람들만 수사하게 하자. 쉽게 이야기하면 검찰청 위에 검찰청 안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공수처입니다. 세계에 지금 이런 검찰청 위에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이런 사법제도는 중국하고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번 법무부 국감장에서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 차관한테 질문했을 때 이런 제도를 취한 나라가 있느냐. 법무부 차관이 한 나라 정도 생각을 하는데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 두 나라가 있다. 중국하고 북한이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한 이야기를 하면 공수처 비슷한 기관을 베네수엘라가 만들었어요. 차베스. 베네수엘라가 14년 독재하고 마두로한테 넘겨주고 지금 20년째 가고 있어요. 좌파 독재가. 그러면 베네수엘라에 가면 헌법을 바꿔가지고 파브릭 디펜더라고 우리나라 공수처 비슷한 거죠. 파브릭 디펜더를 만들어가지고 판사를 194명을 구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법부를 장악을 해버립니다. 대법원장이 정권에 충성맹세를 해요. 그래서 법원을 장악하고. 그래서 지금 14년 통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수처를 만드는 법률을 보니까 이거는 특별검찰청이다. 말하자면 검찰청 특수부를 새로 하나 만드는 것이다. 네. 내가 이 정권 들어와서 특수부 축소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박근혜 정권 조사한다고 특수부를 서울지검 특수부를 특수사부까지 또 만들었어요. 인원은 거의 한 배 반 이상 정원을 해놨어요. 저거는 그래 해가지고 온갖 먼지털이 수사해가지고 박근혜 정권의 행정관까지 뭐 청와대 심부름을 하는 애들까지 다 잡아넣었어. 그래 놔놓고 이제는 정권 중반기 넘어가니까 자기들이 당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공수처 만들어갖고 뭘 노리냐. 내가 공수처 처음 만든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민병검찰청이다. 법원은 이미 좌파 이념 법관들에게 지배가 다 됐어요. 법원이 지금 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지금 다 바뀌었어요. 다 이제 장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장악을 했어요. 베네수엘라처럼 사법기관을 전부 장악 다 했어요. 네, 좀 정리 선거까지.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악하려고 하는 게 민변 출신들 전부 검사로 만들어가지고 민변검찰청 만들어가지고 정권이 넘어가도 이 사람들 자기들 사정 기능은 자기들이 갖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리해 나는 이 주시죠. 공수처는 예. 절대 이거는 해줘서는 안 된다. 네. 네. 네, 이 알겠습니다. 검찰개혁도 아니다. 네, 유시민 장관님.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선요 이제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 이렇게 대한민국을 너무 비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현실을 너무 장밋빛처럼만 봐서는 안 되겠으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중국, 북한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상권분립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아니 제가 좀 할게요. 그 대표님 오래 하셨거든요. 저도 좀 말 좀 하게 해주세요. 하세요.
이게 너무 아니 외로우세요. 홍 대표님 보니까 뭐 언론도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무슨 뭐 헌법재판소도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지금 법원도 그렇죠. 다 장악하고 뭐 여기 뭐 MBC도 장악하고 뭐다 MBC는 이게 정권 바뀌면서 다 장악. 온 세상이 다 시뻘겋게 보이고 나 혼자 파랗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나는 빨갛게 있지. 아니. 그 삶이 그러면 삶이 참 외로워져요. 너무 그렇게 외골수로 보시지 말고요. 우선 그렇게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좀 할 할게요. 말을 갖다 남을 그래 비난하지 말고. 비난이 아니고 제가 위로해 드리는 내가 거잖아요. 왜 외골수예요? 네, 왜 유시민 그러세요? 장관님 공소처에 대한 얘기를 좀 외로우신 해주시기 것 바랍니다. 같아요. 아니 그래서 오히려 그 외골수는 그래서 내가 이제- 유장관이 네. 외골수거든. 그다음에 저는 괜찮습니다. 예, 암시랑도 안 씁니다. 예. 공수처는 이제 지금 이제 많은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우선 공수처장이 뭐 대통령 앞잡이가 된다. 이 공수처장은 지금 이제 사법부에서 하고 이제 법무부 장관, 뭐 법원행정처장 뭐 이렇게 해서 3명 추천받고요. 여당 2명, 야당 2명 해서 7명의 추천위원회를 두는데 6명 이상이 합의해야 추천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야당이 둘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뿐만 아니라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직계 좀비속까지예요. 근데 한 8,000명 좀 못 되는데 현재 직제로 그 중에 한 5,700~800명 정도가 검사, 판사, 경찰이에요. 한 거의 6,000명 가까이가 고위직 판검사 다 권력기관, 사법기관에 있는 분들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행정부하고 광역자치단체장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제한된 숫자에 대해서 하고요. 이 공수처에서 이 권력기관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경찰, 검찰 이쪽에 대해서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대해서 기소권이 있지,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 일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를 못해요, 지금.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법에.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둬서 이거를 그 정부가 혹은 집권 세력이 정치적인 수사의 도구로 악용하기 어렵게 최대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무소불위의 조직도 아니고요. 되게 왜 이렇게 그러면 권력기관 종사자, 고위관계자들이 많이 들어갔냐 하면 지금까지 여기가 무풍지대였거든요. 이걸 가지고 홍 대표님은 판사들을 다 잡아놔서 판사한테 가야 돼요. 공수처도. 판사를 잡아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판사를 구속할래도 판사한테 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상권분립제도가 살아있어서 현직 대통령 탄핵도 했고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도 했고요. 그 다음에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도 조기에 했고요. 다 훌륭하게 해온 전 세계가 놀라는 새로운 모범적 민주국가예요, 우리나라가. 네. 근데 왜 이렇게 비하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지나친 홍 대표님이 좀 야인으로 오래 계시다 보니까 너무 심한 어떤 피해의식 이런 걸 가지신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저도 반대하죠. 제가 독재한 거에서 감옥도 갔다 오고 옛날에 그랬는데 이 정부가 문정부가 그 베네수엘라 차베스처럼 한다 그러면 저도 데모하러 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얼마 전에 원조 친노라는 유재일 씨라는 사람 알죠? 저는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홍준표 대표님 그 저희가 사람이 저를 진행을 엄청 해야 띄우는 돼서요. 유튜브 방송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아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가만히 있어봐요. 원조 친노의 예. 유재일 씨가 나치 정권에 개별수가 있었다면 문 정권에는 유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유김. 유김이요? 한 사람은 유시민이고 한 사람은 김어준이야. 이 두 사람이 괴벨스 역할을 한다. 네. 이 우리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 신동아 이번에 네. 그 이번 호에 나와 네. 있는 네네. 말하자면 유재일 씨 원조 친노입니다. 친문이고. 근데 홍 탈당을 대표님 제가 하면서- 개별스 같이 보이세요? 아니 저하고 오래 알아오셨잖아요. 근데 나는 이야기를 못하지. 에이, 네, 여기서 잠시 저희가 그러면 너무 신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무 네. 히틀 알아온 사이도 아니 아니고. 나는 그 이야기는 못하지. 제가 홍 대표님 보고 히틀러라 그러면 아니, 되겠어요? 그 진영의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아이,
홍 대표님 보수 쪽에서도 홍 대표님 욕한 사람도 있지만 네, 저희가 제가 안 들고 나오잖아요. 네, 아니, 왜냐하면 그게 장관님? 별로 가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아니 나는 보니까 이거 가치 있는 말 같던데. 네, 알겠습니다. 너무 외로우셔서 그래요. 네, 유 장관님, 홍 대표님, 저희가 지금 사실은 저기 앉아있는 방토왕 세 패널들이 네. 단단히 벼르고 나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질문 기회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분토 유튜브 채널에 삼고 계신 방송국 구석 토론왕, 방토왕의 어느 분께서 먼저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네. 유시민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고 네, 싶습니다. 장혜찬 씨. 네. 저는 초기에 공정 문제 말씀하시면서 입시나 스펙 의혹과 관련된 공정과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를 나눈 공정을 두 가지로 나눈 것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유시민 이사장님 최근 발언을 보게 되면 검찰권에 대한 공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느라 이 젊은 세대가 분노한 입시 의혹에 대한 공정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그 정도는 기성세대나 기득권은 다 하는 것 아니냐. 방금도 토론 중에 표창장 하나가 뭐 그렇게 대수냐는 뉘앙스를 제가 느꼈고요. 그렇지만 젊은 세대가 봤을 때는 그러한 인턴 증명서 하나, 표창장 하나가 없어서 대학에 불합격해서 피눈물 흘린 누군가가 우리 친구이고 또 우리 본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첫 번째 취지의 공정에 더 분노하는 것인데 이미 기득권이고 기성세대이신 그리고 유력한 정치인이셨던 유시민 이사장은 그 공정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검찰권 공정이 훨씬 더 큰 문제라면서 좀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젊은 세대를 가르치려다가 이 젊은 청년층의 분노에 더 기름을 붓지 않았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장혜찬님 스스로 이 질문 좀 진부하다고 느끼시죠?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을 언론에서 무수히 많이 봤거든요. 저는 성격상 되게 진부하는 거 싫어하는데요. 그래도 답을 드릴게요. 이제 이 비판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한 말 그대로 인용해서. 제가 표창장 하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하지 않았고요. 사립대학 총장님의 표창장을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검사가 소송 서류를 위조하는 것보다 더 중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르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그러니까 일단 제가 질문 속에 이미 사실이 아닌 게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점은 바로 잡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장혜찬님 말씀하시는 그게 석 달 동안 언론을 도배했잖아요. 세상에는 균형이라는 게 필요한데 저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 나는 이쪽으로 당겨야 돼요. 이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을 잡아당기고 있는데 넌 왜 그것만 해라고 저에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아까 지금 제도적인 불공정, 그다음에 사회적인 불공정, 검찰권 국가 권력 행사의 불공정 이 문제를 나누어서 보자고 말했을 따름이지 첫 번째 것이 중요하지 않다든가 나는 관심이 없다든가 그런 문제는 아니라든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 문제는 중요해요. 근데 그 문제를 얘기하는 분들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온 언론이 석 달 동안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충분하다. 그거는 그 정도면. 그러나 이쪽도 중요한 문제인데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욕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걸 세우려면 누군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당겨야 돼요. 그래서 저보고 왜 그렇게 오른쪽으로 심하게 당기냐고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왼쪽으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나를 한번 같이 살피고 이제 보시면 굳이 제가 일일이 답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한 가지만 좀 부언을 드리고 네. 싶다면 이를테면 조국 전 장관 딸과 관련된 논란에서 최근 국감만 봐도 키스트 인턴 출입 의혹 등은 사실 키스트 원장이 직접 밝히면서 여러 의혹들이 아직 사법 판결 이전에 예. 조국 전 장관이나 그 딸의 해명과는 다른 부분이 드러났잖아요.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이미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나는 검찰의 공정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어떤 활동이나 언행들이 뭔가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게 이 젊은 사람들 보기에 받아들여지려면 이미 드러난 이런 사실이나 애초부터 다른 언론들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워낙 진보 진영의 영향력이 큰 스피커이신 만큼 이 부분은 단호하게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검찰권 공정에 대한 여러 목소리나 활동들이 정파적인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라고 조금 더 설득력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파적이라고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정파적인 생각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의 진정성을 알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그 사람이 진정 어떤 생각을 하고 그걸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타인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조국
조국 장관을 아까 홍 대표님은 실트 친다고 고생하신다고 그러는데 위로의 실드. 예, 실드요. 실드. 예. 제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제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디에서 뭘 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를 자기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그걸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욕을 먹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에 나오셔가지고 멍청하다고 저보고 대권 행보하려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저의 진정한 목적이 대권에 있는 걸로 단정하려고 평을 하세요. 저는 그런 것들은 전부 논의할 가치가 없는 이제 인상 비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드리죠. 줄여주셔야지 예. 또 홍준표 대표님께도 질문이 갑니다. 네, 홍 대표님께 질문하실 분. 네, 제가 질문 네.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의자가 불편한데 앉아 있는 게 힘들지가 않았고 그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제가 홍준표 전 대표님께 좀 여쭙고 싶은 건 이전에 대표님께서 왜 모래시계 검사로 불리시기도 하셨고 시대의 공정과 또 정의의 아이콘이기도 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SBS에서 지난 대선 때 저거가 만들어줘 놓고 저거가 또 아니라고 또 아마 전 국민이 나는 다들 스스로 모래시계 검사라고 말을 하고 다닌 적이 없어요. 아니, 억울하세요. 예. 근데 아마 전 국민이 다들 그렇게 네, 기억하던 SBS 그 시절이 좀 있었을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 네. 근데 제가 방송. 대표님께 좀 여쭙고 싶은 건 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경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인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고 장자연 사건도 있었고 김학이나 버닝썬 사건을 보다 하더라도 검경 개혁과 그리고 사법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그러면 뭐 공수처 설치를 안 하면 어떻게 검경 개혁을 할 것이다 안을 아직 소개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유시민 이사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건 한국당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반대, 검경개혁 반대로 프레임을 만들면서 실제로 우리가 검경개혁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들은 뒤로 넘어갔어요. 지금 백혜련 의원 안과 권은희 의원 안 두 개가 들어와 있는데 저는 권은희 의원 안에서 중요한 지점이 바로 그 기소를 시민들이, 국민들이 직접 좀 정리를 결정하는 해주시죠. 것에 답변 들 있다고 시간이 생각합니다. 부족합니다. 네. 근데 그 안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매우 혁신적인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배심제 도입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홍준표 대표님 네. 답변 먼저 들어야 될 것 아까 같고요. 네. 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아마 그 여러 가지 이야기에 묻혀서 잘 인지가 안 된 것 같아요. 검찰개혁의 본질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입니다. 그럼 검찰을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줄 것이냐. 검사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권의 수호자가 되지 말고 정의의 수호자가 되려면 검찰이 인사의 독립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경찰하고 국세청은요, 경찰청장, 국세청장에게 인사권을 줍니다. 그 기재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 행사 안 해요. 그리고 경찰청이나 국세청은 기재부하고 행안부의 외청이지만은 거기에 예산에 또 편성권을 줍니다. 그래서 경찰 인사할 때는 경찰청장이 책임지고 인사를 다 하고 지금은 인사 시스템이 검찰총장 인사할 때도 검찰 인사위원회 하긴 하지만 대부분 대통령이 뜻으로 다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내부 인사는 법무장관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검찰 인사의 독립과 예산의 독립을 해주고 이제 독립됐으니까 정권에 예속되지 말고 그야말로 정의의 수호자로 일해보라. 한번 해줘보고 그래도 안 되면 조직에 해부를 들어가는 게 옳지. 지금처럼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하면서 또 새로운 검찰청을 또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만드는 그 공수처 그게 여러분들 새로운 조직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 헌법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있습니다. 검사 이외에는 수사 영장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검사 이외에는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그러면 공수처 생기면 공수처도 검사가 가야 됩니다. 현재 검사가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변호사에서 뽑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정권의 속성상 민변 출신들을 대부분 뽑을 것이다. 그러면 이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들이 새로운 최상위 조직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수처는 세계에 유례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건 검찰 개혁이 아니고 개혁을 하려면 네. 검찰의 인사의 독립, 예산의 독립부터 우선이 돼야 된다. 네, 그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유시민 장관님 답변 좀 듣고 싶은데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시간이 지금 30초 30초 안에 할게요. 30초 안에 그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법은 한 60점짜리라고 봐요. 근데 시각에 따라서는 권은희 안이 65점 정도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60점이 되었든 65점이 되었든 무조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되기만 한다면 뭐든 괜찮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짤막한 대답 감사드립니다. 1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20주년 특집 100분 토론, 공정사회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미진 하나마 토론을 좀 해봤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로그램 신설과 함께 저희가 잡은 첫 번째 주제는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잠깐 좀 다녀오시면서 저희가 있는 곳은 중국 상하이 황포강 위에 떠 있는 배입니다. 하나 해볼까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정신으로 이게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에 떠나지 마오. 내 활약상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다시 보기를 한 적이 있다. OX. 네, 있긴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나라 노비 중에서 1억 원 이상 받는 노비가 있다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도 1억 원을 가까이 받을 수 있는 선수고요. 돈에 연관된 문제는 아닙니다. 구석적 부신 그 기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논리적으로 오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제도권이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하면요. 그건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거예요. 흔든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여당 하셨잖아요. 예. 여당 때 청와대에서 하라는 대로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망했다고. 저희는요. 지금도 망할 거예요. 네, 보세요.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한국 여성들을 관리한 것은 한국 업소 주인들입니다. 쇼윈도에 갖다 놓고 이 성매매 하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그리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신적 문제를 성매매 문제로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말씀 끝나면 누구 논문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연구예요? 저희는 일반인이라 굳이 그 논문까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세요. 과연 이게 메이저 음반사들을 죽인 건지 힘들게 음악하는 음악인들 죽인 건지에 대해서 대통령의 경제 현실 인식치고는 저는 너무 아니하다. 공판 중심 위주로 가자라는 것이 분명한 대세이고 정권의 실패가 야당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거든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개근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대통령 하는 동안엔 개근상을 한번 받으려고 했는데 그만 하루 빠졌습니다. 예.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는데 저는 이미 거의 영생의 길에 지금 도달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보고 우리 송 교수님을 이 토론자로 앉혀서 가차없이 이렇게 그게 제 소원이었는데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토론을 즐겨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간이 너무 됐다는 것입니다. 100분 토론 하나만큼은 어떤 발언을 해도 되고 또 발언 시간도 제한이 없는 용광로 같은 100분 토론이 앞으로 200년 장수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100분 토론 20주년 특집
공정과 개혁을 말하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달여 동안 광장 정치가 격해지면서 우리 정치권에 너무 무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정치 그리고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빅데이터로 분석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특히 저희가 진보 정당 그리고 보수 정당에 대한 감성어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만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특히 진보 정당에서 나타났던 말 중에는 무능 그리고 갈등이 있었고요. 또 보수 정당에서는 위반 그리고 특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의혹, 불법, 논란, 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이 보수와 진보 가리지 않고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언급됐다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 사실은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실망을 했다, 불신을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토론단과 함께 소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토론단 여러분이 부담 없이 또 자유롭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사전에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먼저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또 두 분께 묻고 싶은 질문들을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의견과 질문이 단체 대화방에 올라왔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개만 저희가 골라서 유시민 장관님 그리고 홍준표 대표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한 개를 뽑겠습니다. 유시민 장관님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여당 내 소신 발언에 대한 의견입니다. 민주당 내의 금태섭 의원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책임을 언급을 하면서 진보 진영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맞대고는 아니지만 또 유시민 장관님하고 약간 설전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또 이런 분위기에 사실은 진보 진영 전체에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사실 이런 질문은 민주당 당원한테 물어야 되는데 저는 당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냥 제3자로서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기울부장이잖아. 제가요? 응. 제가 무슨 기울부장입니까? 이번에 조국 사태 보니까 민주당 기울부장이더만. 제가 박용진 의원한테 대해서 얘기한 거는 이런 조국 문제나 이제 공수처법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조국 반대 규탄 촛불 집회에 나오는 대학생들 보고 굳이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하는 게 더 낫다는 뜻에서 굳이 그 마스크를 뭐하러 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 진행자가 옛날에 민주당에서는 복면금지법 반대했는데 지금 와서 저런 소리 하냐 이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 사람 민주당 당원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복면을 쓰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거하고 쓰거나 쓰지 못하게 하는 걸 법으로 만드는 건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꾸벅꾸벅 대답하지 말고 잘못된 질문은 질문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 얘기를 한 건데 제가 그렇게 그런 문제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분들은 당의 의원들의 다수가 조국 수호를 하고 있는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국 사태가 일으킨 공정성에 관한 논란은 두 차원이 있는데 싸움은 이 두 번째 차원.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이게 정당한 거냐. 이거를 둘러싸고 싸움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차원 얘기를 계속 한 거거든요. 이거 옳은 얘기인데. 근데 요건 먹죠. 그 감수해야 돼요. 옳은 얘기 하면.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KBS 기사 야단치고 KBS 사장이 기자 문제를 삼으니까 기자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거는 대표님 제가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 그런 저런 언론 보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걸 야단 쳤다고 그러시면 제가 뭔데 야단을 쳐요? 아니 KBS 사장이 놀래가지고 잘릴까 싶어서 그 기자들 불러놓고 야단 쳤잖아요. 그 양승동 사장님을 되게 무시하시고 폄훼하시는 거예요. 인격을. 홍 대표님 분방하게 말씀하시는 건 참 좋은데 이런 대목만큼은 약간 살짝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마사지를 해서 이야기해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잘하시면 대통령 되신다니까. 아니 대통령 안 돼도 좋은데 그게 잘 안 돼.
하셔야 돼요. 네, 사실 그게 홍준표 대표님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아니, 살짝만 마사지하면 되죠. 네, 홍 대표님께 드리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수 통합의 대상에 유승민, 안철수 그리고 우리공화당이나 태극기 집회 세력도 통합의 대상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는 반문재인 연대라면 누구라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반문재인 연대를 만들려고 해도 정말 어려운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네가 무슨 짓 했냐? 내가 무슨 짓 했냐? 그거 가지고 지금 거의 3년 동안 서로 손가락질 하고 있거든. 그 탄핵 당시에 나는 경남지사로 있었어요. 지사로 있었는데 전화 오는 그 국회의원마다 탄핵해서는 안 된다. 일단 탄핵은 저지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소위 총리한테 정권 위임하고 임기까지 가도록 해라. 그런 해법을 이야기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탄핵을 해버렸다고.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뭐 대통령 후보가 없어가지고 올라오라게 할 수 없이 하고 뭐 우째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당에 들어가니까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워요. 나는 그 이야기를 정식으로 그랬어요. 유승민이나 마찬가지로. 탄핵한 놈도 나쁜 놈이고 탄핵 저지 못한 놈도 나쁜 놈이다. 에? 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려고 할 때 국회에서 온몸을 던져서 막지 않았냐? 못 막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못 막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감동을 해서 탄핵 반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친박이라는 애들은 줄 서서 투표하러 다 들어갔다고. 그래서 내가 당에 돌아와가지고 저끼리 싸워 살길래 양쪽에 불러로 그래서 니도 나쁜 놈이고 니도 나쁜 놈이다. 무슨 나쁜 놈들끼리 손가락질 하냐. 둘 다 나쁜 놈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거기서 졸업해라. 그 졸업해야지 통합이 된다 이거예요. 응? 안철수 의원도 난 그래요. 나는 옛날에 그 윤선도 오후가에 보면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이게 나오는데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양반을 반문연대라고 하면 가능하겠죠? 반문연대라고 하면. 그래서 보수 대통합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반문재인 연대라면 전부 하나가 돼야 되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유시민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짧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반문재인 연대로 모두 합쳐야 된다.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옛날에 뭐 많이 해봤는데 그런 거 진보 쪽에서 뭐 반파셔 연대, 반독재 연대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어쩌다가 한 번씩 되고 통상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네. 네. 아싸. 네,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이제 추가로 좀 질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방청석에서 좀 즉석으로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방청객 분들 중에서 두 분께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편이 우리 편 남의 편 편가르기 하시지 말라니까요. 아니, 난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배웠어요. 네. 네,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 최영락입니다. 저는 평소 존경하는 유시민 이사장님께 나한테 질문하지 마요. 유시민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사태와 의혹들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위법이 아니었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법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모습을 지켜왔습니다. 아까 토론 초반에 유시민 이사장님께서는 법이 비추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도 다른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무관심한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사법적 기준에만 의존하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식인 중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미래 세대에게 과연 저희가 옳고 그름을 어떻게 발견해야 하고 정의를 어디서 발견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선 저 좀 까탈스러운데요. 저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누구도 대표하지 않고 그냥 저예요. 그런 전제를 두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위법만 아니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아무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위법 행위를 했냐 안 했냐는 되게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검찰과 그 조국 씨 가족이 부딪히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회의 인권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제 이걸로 여기 전선이 하나 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모든 전선에서 다 활약하기는 어렵거든요. 저도 몸이 하나뿐이라. 그래서 저는 선택해서 이 전선에서 지금 종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들은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기준에 의존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위법만 아니면 된다는 거는 도덕의 최소한만 지키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되기 어렵죠. 그래서 그 이번 사건 계기로 해서 이제 엄마 아빠 찬스 써가지고 무슨 고등학생 시절에 논문 공동저자, 제1저자 된 사례들이 지금 몇백 건씩 발굴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입학사정관제 2008년도, 2009년도에 도입했을 때 입학사정관 제도로 해서 그게 극심했고요. 다 그 당시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지금 조국 씨, 그 자녀들 문제는. 그 뒤에 그 문제가 심각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좀 완화해서 왔다가 최근 와서는 학생부에 거의 못 쓰잖아요. 바깥에서 상 받은 거 하나도 못 쓰게 돼 있고요. 자기소개서 일체 기록 못 합니다. 제가 작년에 대학 보내봐서 아는데. 쓸 게 별로 없어요. 내신 성적 빼고 나면 학교 안에 과외활동, 축구팀 한 거, 이런 거 좀 쓰지, 그 밖에는 없어요. 책 읽은 거 독후감 쓰고요. 지금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과거 한 10년 전 시점에서 이루어졌던 입학사정관 이제 입시 시대의 그 문제를 지금 현실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대학 입시만 문제는 아니고 사회 전체가 문제죠. 학벌주의나 이런 학벌 사회가 없으면 대입 경쟁이 왜 이렇게 치열하겠어요? 대입 경쟁이 없으면 고등학교가 특목고든 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문제는 어느 대학, 어떤 대학을 나왔냐에 따라서 사회에서 대우가 보상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입시제도, 어떤 공정한 제도를 갖다 놔도 소용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문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도전의 길은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공정을 바로잡는 거에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이제 진지하게 접근해 왔지만 아직 성과가 좀 미진하고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 욕먹더라도 저는 가열차게 이걸 밀어붙여서 중위소득계층을 더 늘리고요. 그 학력과 성별에 따른 임금의 격차 같은 걸 대규모로 줄이고요. 이런 조처들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야지 이게 답이 되지. 쪼물쪼물 작은 문제들 가지고 백날 해봐야 답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네. 내가 들어도 그건 참 장황하다. 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보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니까 보수 정당을 하시는 거라고요.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직장인 김기덕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홍준표 전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편인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 질문입니다. 두 번의 당대표를 지내셨고 대권 주자까지 경험하신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홍준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앵그리 준표, 식사 준표, 마초. 성질 날 때는 돼요. 예, 그런 시각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홍준표 대표님께서는 사회와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지지층에만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치인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잖아. 예, 그래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홍준표 전 대표님께서 본인을 어떤 정치인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계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대에 홍준표라는 사람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가 궁금하고요. 특히 포퓰리즘 정치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여서 최근에 막말로 그 지지층에만 인기를 끌어서
좀 인지도를 높이거나 성과를 보려는 그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배 정치인으로서 그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지 끝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 대표님 편 맞네. 아니, 확실하네. 내 편이 아니고 유시민 편입니다. 자, 맞아요. 내 이야기를 할게. 포퓰리즘 정치를 나는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아마 내가 왜 포퓰리즘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라도 예를 들어주면 답변을 할게요. 두 번째, 막말로 인지도를 높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내뱉는 말을 막말이라고 합니다. 나는 센 말을 했지 막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보정해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내가 공적 생활을 38년을 했는데 나는 틀릴 거 다 틀린 사람이야. 예컨대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1년 6개월 동안 경남지사 4년 4개월 할 때 모든 것을 조사를 다 했어. 내가 발주한 공사 전부 조사를 다 했어.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 측근이라고 정무부지사 경남개발공사 사장하던 애 데리고 있던 그 친구 도의원 부탁받아가지고 채용해준 그거 조사하면서 그 친구는 자살해버렸어요. 네? 도의원 부탁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 채용해준 거 그거 특혜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압박하니까 그 친구 자살해버렸어요. 조진래라고. 나는 이 정권 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 모든 걸 조사를 다 봤어. 내 아들 문제, 내 집사람 문제, 내 조지사 할 때, 국회의원 할 때, 전화 추적, 계좌 추적 다 받았어. 그래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마지막에 그런 게 막말 프레임이에요. 응? 막말 프레임. 저 지난 대선 때 드루킹이 나를 막말 프레임 그리고 파렴치 안으로 몰았어. 대지발전제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그 책에도 있어. 근데 그걸 내가 한 거로 전 국민들한테 퍼뜨렸어. 그렇게 해가지고 대선 치렀어. 드루킹 같은 경우에 8,800만 건입니다. 작업한 게. 제 질문을 조금 아니, 더. 가만히 있어봐요. 그건 내 답변을 하고 있잖아. 그 8,800만 건을 여론 조작 작업을 했는데 그 중에 내게 상당수야. 그래서 지난번에 김경수 사건 때 내가 상선을 조사하라고 그랬어. 김경수까지만 조사하지 말고 그 윗선이 누가 있나? 근데 상선은 조사를 안 했어요. 상선은 뭐 문재인이죠, 뭐. 그러니까. 홍 대표님 생각에. 부인하고. 예. 네, 지금 사실 그런데 그걸 조사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까지 간 게 막말 프레임에 드루킹의 조작으로 막말 프레임에 내가 당했어. 당했는데 그걸 막말 프레임으로 인지도 높인다? 홍준표 인지도는 96년 이전에 이미 국민 80%가 높아 있었어요. 방송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좀 그러니까 오해의 발언을 하신 것 그런 같아요. 말을 갖다가 하려면 예. 근거를 갖고 질문을 하세요. 예. 내가 막말한 게 한번 대봐요.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이 기록이 남아 있으니 다음에 다시 한번 네, 돌려보시면 지금- 좋겠는데요. 아니 그러지 자, 첫 말고 번째, 예. 생각나는 거 이야기가 있으면 왜 막말 프레임에 날 걸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대표님 그 이야기는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에서 보실 아니, 것 아니, 같은데요. 저 그거 네. 제가 지금 유튜브 라이브 때 제가 대답을 아니, 요청하시기 때문에 국민들 제가 듣는데 답을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학생이 대표님께서 질문하는 제 거는 말을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니. 저는 막말 준표라는 말은 여러 가지 대표님의 별명 중에 하나를 인용한 것이고 최근 그런 정치인들이 많은데 정치 선배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하시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어떤 부분에 꽂히셨는지 제 질문의 핵심보다는 조금 더 그 단어에 집착하셔서 좀 낯선 반응을 보이셨어요.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요. 심지어 오늘 큰 웃음을 주셨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님을 좀 좋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해?
조금 더 좋은 질문 예, 같지. 네. 약간 누그러뜨린 상황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래서 막말하는 후배들한테 한 저희가 말씀. 시간이 지금 조금 부족하기 참 답답한 때문에 게 네. 정치판에는 프레임 전쟁입니다.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덮어 씌워버리면 그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자꾸 그 프레임에 갇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저쪽에서 어떤 프레임 걸어오더라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너그 마음대로 이야기해봐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에서 정말로 좀 진솔하게 토론을 그때 해보도록.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많은 질문 것들이 뭐 기다리고 다 있어. 있다가 나중에 저희가 좀 더 허심탄회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국 구석 토론왕 질문을 하나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아까 기회가 없으셨던 우리 오창섭 시사평론가께서 질문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1부와 2부 사이에 제 친구가 MBC 스텝으로 나간 거냐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원래 1부에 제가 질문하기로 있었는데 공수처가 생기면 이 친구부터 제가 신고를 할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하나 예전에 그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 조폭 단합대회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요. 저는 근데 광화문 집회도 문제가 있었다.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나는 보수다, 나는 중도다 해서 나갔던 사람들의 진심을 위배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분이 나오셔서 할렐루야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라고 하면서 헌금 긁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재호 의원도 돈을 꺼내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인데 국가를 위해서 보수가 나서야 된다 해서 네이션, 영어로 어차피 네이션이니까 네이션을 위해서 나갔는데 옆에서 헌금을 걷어버리니까 이게 도네이션이 돼버린 거예요. 그 친구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다. 여기서 왜 이렇게 짬뽕된 집회가 이루어지느냐라고 얘기해서 광화문 집회도 이상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하나는 자유한국당에서 현역 의원은 400명, 원외위원장은 뭐 300명 이렇게 강제 동원령 같이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근데 안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년 4월 15일 총선이거든요. 저도 2016년 4.13 총선에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해본 적이 있지만 중앙당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오면 외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을 앞두고 120일 전부터 예비 후보로서 등록이 가능한데 그게 바로 12월 17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제 동원령 공문이 내려오면은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순수한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는 그 광화문을 순수하게 지지했던 사람들의 민심이 왜곡돼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반문재인 너무 연대. 많습니다. 네. 네, 정리해 주세요. 괜찮아요. 너무 많으세요. 네. 괜찮아요. 내가 짤막하게 대답할게요. 예. 계속 왔어요. 하나는 이제 반문재인 연대 어떻게든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 중에 말 바꾸는 사람 너무 싫어합니다. 지난 대선에 나왔다가 뭐 대표님께서는 공수처 얘기하지 않았어요. 검찰총장을 외부 인사로 두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일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한상대 총장이라든지 김준표 총장이라든지 내부 인사가 진급을 하더라도 밑에서 흔들어 버리면 결국 사퇴를 하더라고요. 근데 외부 인사가 들어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 입장에서 좀 정리해 주시죠, 빨리. 네, 지지하는 입장인데 대선 후보 때 공수처를 지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말 바꿔서 안 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2012년 새누리당 의원이 때 공수처를 발의했다가 지금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도 반문재인 연대를 꾸릴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광화문 집회는 이게 이제 기독교 정황 목사님이 주도해서 하는 집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행사할 때는 저는 그 집회장에 안 갔어요. 기독교 행사 끝나고 제가 일반 집회에서 연설을 3시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왔어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서초동 집회를 왜 조폭 단합대회 갔다고 했냐면 서초동 집회에 조국 수호대더라고. 응?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조국 수호하는 이유를 미남은 보호해줘야 된다. 그거까지 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미남 보존협회. 네, 그래서 내 이야기는 내가 광주지검에 검사할 때 조폭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자기 편이면 어떤 짓을 해서라도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검사를 음해해서라도 보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거는 범죄자 보호 수호대회다. 범죄 혐의자 수호대회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조폭 단합대회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세 번째 공수처에 우리 당 의원들이 찬성한 사람,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야. 김성태, 김영우 의원 발의했던 것으로. 아니 그 내용 몰라요. 김성태 의원도 그게 노조 출신이라서 검찰을 어떻게 알아요? 노조 출신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사인한 사람들은
검사한테 하면 시급하고 방금 우리 유 장관처럼 하면 시급하고 검사가 미우니까 그냥 사인해 준 거지. 그게 알아서 사인해 준 사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짧게 해주셔서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좀 분위기를 조금 전환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유력 정치인들에 연관된 감성어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지난 추석 MBC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5명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과 공통된 특징 말고 그리고 그분에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유력 정치인에 연관된 감성어 좀 찾아봤습니다. 아니, 홍 대표님 왜 없어요? 기다려 보십시오. 네, 이낙연 총리는 다른 유력 정치인에 비해서 헌신이라는 덕목이 눈에 띄었고요.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존중이라는 덕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적극적이라는 말이 눈에 띄었고, 또 조국 전 장관은 도움이라는 말이 또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열정이라는 감성어가 연관돼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왜요? 해야죠. 네, 당연히 하겠죠. 네, 저 두 분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다른 유력 정치인에 비해서 특히 나오는 덕목, 네, 유시민 장관님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 논리적,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홍준표 대표님. 양심적이라는 감성어가 연관돼서 나왔고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사실 거기에 애정이라는 단어가 연관 검색으로 같이 나왔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만족들 하십니까? 좋네요, 제가. 논리적, 논리보다는 양심이죠. 네, 홍 대표님 기분 좋으십니까? 약간 좀 미소를 띄우시기 시작하셨는데. 아니, MBC에서 저렇게 해줄 때도 있네. 적대적인 언론사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적대적인 언론사지. 언론사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 아니, MBC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지만 언론사 자체를 적대적이라고 해버리면 삶이 외로워진다니까요. 나는 유 장관처럼 속에 시커매면서 뭐 허옇게 그런 행세 나는 잘 못해. 네, 네, 양심적이고요. 네. 저는 애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그 대표님. 네. 저거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내가 91년 3월부터 술집을 간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28년. 어떤 술집을 말씀하시죠? 여자 나오는 술집. 그건 저는 그 전부터 가본 적이 없어요. 내가 28년 전부터. 네, 홍준표 대표님 의문의 일패신데요. 아마 그것 때문에 저런 게 나온 거 아닐까. 더 많은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사실 기대를 합니다. 네, 다른 이야기 좀 기분이 풀어지신 것 같아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BC가. 네. MBC가 저럴 때도 있구나. 사실은 공통으로 올라온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시민토론단에서 공통으로 두 분께 사실은 하고 싶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정치 진영 논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 진영 논리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두 분도 굉장히 강화를 했고 또 악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라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네, 유시민 장관님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진영 논리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가 편을 갈라가지고 경쟁하는 건데 진영 논리가 없는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진영 논리를 펴지 말라 하는 얘기가 제일 좀 이상한 얘기라고 봐요. 진영 논리를 펴는데 좀 합리적으로 펴면 되죠. 그리고 진영 논리를 펴면서도 상대방의 진영 논리도 좀 인정을 해주고 필요할 땐 타협도 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진영 논리 없애라 그러면 순수한 백지 같은 상태로 우리가 나와가지고 순수하게 토론한 다음에 순수하게 합의하고 이런 건 인간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영 논리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서로 인정하면서 일정 부분 타협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진영 논리를 막 비난하면서 정치인들을 훈계하는 칼럼니스트들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홍준표 대표님. 그러면 내 조국 사태에 그 유시민 장관께서 법원 야단치고 검찰 야단치고 KBS 야단치고 야당 야단치고 특히 또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정언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 이야기까지도 하고
그게 진영 논리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입니까? 대표님 딴 건 다 치우고요. 네. 동양대 총장님하고 저하고 중에 누가 더 믿을 만한 사람 같아요? 나는 동양대 총장이 믿을 만하던데. 그분이 몇십 년 동안 자신의 학력을 다 속인 분인데 믿으실 수 있으세요? 학력을 속이고 안 속이고 간에 이번 사건에 한해서는 동양대 총장의 말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영 정서죠. 왜냐하면 유시민을 이제 골탕 먹이는 거니까 대표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는 유장관이 골탕 먹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응.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참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유 장관을 내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TK 후배잖아. 아, 뭐 또 그런 걸 따지세요? 지금 나이로 뭐 좀 눌러보겠다 그런 혹시 나이도 그렇고 사회 경력도 그렇고 내가 경력이 제가 어땠어요? 장관도 못 해보셔놓고. 나는 장관을 갖다가 18개 부처 장관을 지휘하던 사람을 해봤어요. 뭘요? 당대표. 뭘 지휘받아요, 누가? 장관들이 누가 당대표 지휘를 받아요? 아니, 나는 했지. 그 장관을 안 해보셔갖고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 대표님께서 진영 논리. 내가 진영 논리라고 하는 거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상식의 근거를 두고 가능한 한 우리 진영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는 가능하나 그렇죠. 응? 상식과 전혀 동떨어진 최근에 유시민 장관의 조국 옹호 논리 이거는 나는 유 장관이 국민들한테 참 많이 손해를 봤다. 저요? 좌파 진영 전체에서는 이제 조국도 가버렸고 안희정이 갔고 이재명이 갔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돼. 저는 옛날에 갔습니다. 아니 남아있는 사람 보니까 박원순 저는 그 순혈의 아이라서 저거는 아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인데 나는 이낙연 그 총리는 페이스메이커로 보거든. 그래서 결국은 유시민이 하나 남았는데 그 지금 와서 이번에 너무 상처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그렇죠. 그 홍 대표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좌파 진영에서는 전부 유시민을 진짜 이게 우리 진영의 대표 주자로 이제 이번 기회에 옹립이 됐어요. 난 그래 봤거든. 봤는데 정치판 잃는 거는 내가 한 수 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이제 판을 잘 읽으시잖아요. 그렇게 말씀 주셨고 또 여러 방송 오늘 끝나고 나면 유시민 장관이 일약 좌파 진영에 대표주자 올랐을 거예요. 이거를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홍 대표님이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제가 다 챙겨보지는 않지만 그 정치 비평하는 분들이 또 그 비슷한 분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일찍 움직였다, 뭐 약간 이거는 마이너스다, 뭐 일단 집토끼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산토끼를 잡으러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뇌피셜이라고 그래요. 이 젊은 사람들 말로. 예, 뇌피셜이요. 무슨 뜻인지 오피셜이 아니고 아니, 유피셜도 아니고요. 뇌피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다시 정치를 하고 선거에 나가고 대권 도전할 생각이 있으면 홍 대표님 말씀처럼 하죠. 이렇게 안 하죠. 저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이제 괜히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예, 저는 네. 뭐 홍 대표님하고 선거판에서 볼 일 하기사 없으니까. 예. 재선 나오면 여태 유튜브로 벌었던 거 이거 다 내놔야지. 안 내놔도 된대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다시 정치를 재개하면 그때부터 안 받으면 된대요. 에이 그 말이 아니지. 중앙선관위 해석을 다 받았어요. 근데 제가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아니. 네, 알겠습니다. 네, 진영 논리에서 시작해서 유시민 장관 대선 후보 만들기를 근데 홍 해봤는데 대표님이 출마하실 실패했습니다. 거잖아요. 네, 홍 대표님 출마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붙고 싶다 그런 뜻 아니에요, 지금. 둘이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에이, 난 유장관하고 하기는 싫지. 무서우세요? 아니, 요설. 말이 내 느낌은 요설이야. 아니, 말 잘한다고 표봤나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유시민 장관님 저하고 사실은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질문 중에서 다시 정계복귀 그리고 대선 후보 뜻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 자리에서는 없다라고 확인을 해주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거 제가 수도 없이 확인했고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자기 삶의 진로를 설정하는 문제는 되게 내밀한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방송에서 비평가들이 나와서 마음대로 이제 해대는 걸 보면 네. 제가 속으로 이 말을 하면 막말이 될 것 같다. 센 말은 속으로 진짜- 막말을 합니다. 네. 뭐 겉으로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한 아주 내밀한 결단들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그거를 함부로 막 자를 갖다 대고 칼을 휘둘러서 해부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평론가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 최소한의 자질을 검증하는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대표님부터 그런 말 하시지 마세요, 이제. 네. 내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대표님이 이게- 사람들 만나서 유아무개 나올 거라고 계속 아니, 그러시잖아요. 아니, 난 그런 말 안 해요. 하시잖아요. 아니, 안 해요. 배우에 전부 다 안 하는데. SNS에 쓰신 건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여러 번 내가 하셨어요. 그 유시민 장관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내가 예측을 통상적으로 1, 2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때 나라 통째로 바치시겠습니까? 지금 통째로 바치고 있잖아. 경제 통째로 망치시겠습니까? 경제 망치고 있잖아. 근데 그때는 전부 나보고 막말했다고 심지어 당내 의원들까지도 내 지방선거 유세 못 나오게 했어요. 근데 지금 북핵 안 봐요? 북핵 인질이 돼 있잖아요. 김정은이 놀이개가 돼버렸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린애가 100마를 타고 생쇼를 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놀이개가 돼버렸죠. 근데 그걸 1년 전에 미리 보고 이야기했다고 내보고 욕하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백만 적어도 예측을 하려면 경험하고 플러스 직관입니다. 대표님. 경험과 직관이 합쳐져야지 예측이 되는데 내가 보니까 유시민 장관은 나오면 유튜브 때 벌었던 돈을 다 내놔야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못 나올 거예요. 그럼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정리하죠. 돈을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는 선거에 못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그래 치사히 그래 빠지려면 빠지고 근데 홍 대표님, 제가 뭐 반박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북한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빨리빨리 비핵화나 이런 데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건 문제인데 한반도 자체는 매우 평화롭죠, 몇 년 전보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통째로 안 갖다 바쳤고요. 이제 경제가 뭐라고요? 경제는? 경제를 망한다? 폭망했지. 폭망 아니고요. 이제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고용 지표나 지금 소득 분배 지표나 이런 것들은 다소간에 지금 호전되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실 제가 데이터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지난 한 25년간 한 6개의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요. 김영삼 정부 이래로 보수가 집권했을 때와 진보가 집권했을 때 경제 지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 비교표를 제가 만들어 왔는데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그 반대편 쪽은 나라를 아주 그냥 망치는 데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어디에 발을 디딜 수 있을까요, 대표님? 여정아, 문정권 들어와서 야당의 존재를 인정해 본 일이 단 한 번도 있습니까? 야당은 괴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야당은 무시의 대상이었어요. 지금 앉아서 야당하고 문정권이 타협해서 정치합니까? 안 하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니 너가 그래 하면서 어떻게 야당 보고 협조하라. 그거는 제2중대라는 소리거든요. 그건 아니다. 두 번째, 내 경제 이야기는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나보다 낫겠죠. 예, 제가 낫습니다. 그거는 통계수 그 수치 외우는 데는 낫겠지. IMF 이후에 경제가 내리막길 간 것은 18개월이 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문 대통령 들어오고
이달까지 26개월째 경기가 하강 국면입니다.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통계청 발표입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죠. 힘들어지고 있다. 예, 어렵긴 어려워요. 힘들어지고 있다. 예. 근데 경제가 힘드니까 처음에는 전 정권 탓을 했어요. 박근혜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요즘 와서 문 대통령 어제부터인가 세계 경제가 어렵다. 이제 세계 경제 탓을 하더라고.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김건모뿐이야. 어떻게 정권 운영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최근에 와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걸 세계 경제가 나쁘다. 그래서 어렵다. 내가 그 이야기 하는 거 가만히 보면서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게요. 그 대표님. 참 안타깝다. 지금 대표님 말씀은, 홍 대표님 말씀은 대통령의 말씀에 대한 홍 대표님의 해석이세요. 팩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국회 시정연설 보시면 내가 다 봤어요. 이제 홍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장들이 있긴 하죠. 이제 국제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이야기한 거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1995년도 이후에 지금 24년 동안 연평균 0.26%씩 성장률이 떨어져 왔거든요. 지속적으로요. 그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4년에 1% 정도씩 경제 성장률이 계속 감소해 왔어요. 한 번도 못 올라갔습니다. 잠깐씩 이런 건 있었지만. 그래서 그거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장기 추세로 성장률이 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죠. 미중 뭐 무역 분쟁도 있고 한일 관계도 악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 그러면 또 세계 경제 탓하냐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 대표님이 대통령의 발언을 그 취지대로 읽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 탓을 하려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사 옛날에 네. 그 골프장에서 공 안 맞으면 노무현이 탓할 때가 있었어요. 길 가다가 넘어져도 노무현이 탓할 때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내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수치로 뭐 수치가 좋아진다 그것보다도 홍대 앞에 가보고 강남에 가보고 한 가보라 이거야. 그 대표님. 거기에 공실이 그래 많이 제가 그거를 빈 그 가게가 지금 폐업이 강남 세무서 가면요 자영업자 폐업에 줄을 서가 있습니다. 홍 대표님. 그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론적으로 반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홍대 근처하고 강남의 가로수길이나 이런 데들이 지금 상가가 비어가는 거는 그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이거든요. 임대료 상승 때문에 이제 이 홍대 앞에 있던 그런 데들은 상수동으로 어디로 옮겨가고 있고요. 가로수길 거기도 한때 그렇게 번성했지만 지금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들어오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경제의 현상이라는 것은 통계만 좋으면 다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국민 경제의 흐름은 있는데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계라는 인덱스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대 앞이나 가로수길에 공실이 많다는 거 가지고 한국 경제가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를 논리학에서는 부당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러죠. 아니, 그 논리학이고 뭐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근데 홍 대표님 왜 홍대 앞이나 거기 옛날에는 그래 공실이 없었을까? 옛날에는 아주 그럼 그 임대료가 쌌는가요?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 검색하셔가지고요. 그 임대료하고 공실률의 그 함수 관계에 대해서 다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네. 그게 아니고 저희가 대표님 저희가 왜 시간이 옛날에는 없어서요. 그럼 공실이 없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임대료가 옛날 수준으로 내려오면 공실이 없어집니다. 그 동네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 토론은 계속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으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3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이 너무 쓸데없는 말 많이 하셨어요. 네, 충분히 유튜브에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 장관이 요설을 너무 많이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방송 시간이 모자라서 TV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대신 백분토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생중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라이브 댓글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한 것이 두 분 오늘 정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은 준비된 정치인들이시고 또 준비된 작가라고 부르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네. 준비된 요설가라고 하시죠. 네.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여의도 가면 요물이 하나 있어요. 네, 대표님. 박지원 의원이 나 별명을 요물로 지었거든.
네, 박재원 의원님 나중에 저희가 따로 만나뵙기로 하고요. 네, 대표님. 먼저 마지막 발언, 마무리 발언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의 회의를 느끼는 국민들께 짧게 한 30초 정도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님께 내 한 말씀을 마무리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안보는 북핵의 인질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는 폭망해서 민생이 피폐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서민들이. 거리에는 청년 실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실업 자리라는 것은 전부 임시직, 일시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자리가 늘어났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일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5년간 국민이 5년간 그 자리를 맡긴 겁니다. 그러면 본인은 좌파 진영의 수장이 아니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오십시오. 네. 그래서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이 네.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시민 장관님 30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앞으로 총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건 딱 많지만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2019년 1, 4분기 데이터인데요. 이제 5분위로 소득계층을 나눌 때 1분위하고 5분위 최저소득계층과 최고소득계층은 이제 소득 상승률이 줄었고요. 네. 2, 3, 4분위가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의 효과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경제정책의 성패가 달려있고 민생 안정이 통째로 달려있다고 보고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원인들을 좀 분석하고 좀 더 힘있게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네. 그런 경제정책에 좀 앞으로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귀한 말씀